네,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리영희 재단에서 마련한 리영희 클럽. 오늘은 한겨레 신문의 국제부장을 맡고 있는 김윤영 기자와 함께 한일 관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진행을 맡은 평화네트워크 대표이자 리영희 재단 이사이며 한겨레 평화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는 정욱식이라고 합니다. 3관왕. 예, 뭐 셋 중에 제대로 하는 거 하나도 없죠. 네. 네, 이 대담에 앞서서 우리 김윤영 기자께서 한 70분 동안 이 한일 관계의 56년사를 56년의 한사를 쭉 훑어주셨어요. 네네. 그래서 굉장히 그 한일 관계에 대한 개론서를 하나 한 권, 잘된 개론서를 한 권 읽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본인 어떻게 오늘 좀 강연 선방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네, 뭐 이 정도면 선방하지 않았나. 네, 아주 차분히 좀 말씀은 조금 빠르지만 집중해서 들으시면 굉장히 유익한 내용들. 말이 빨라서. 네. 저도 뭐 말 빠르긴 누구한테 지지 않으니까 누가 더 빠르게 얘기하나 시작할까요? 예. 그 강연 중간에 굉장히 그 애절한 표정으로 이렇게 좀 본인이 쓴 책, 최근에 쓴 책도 좀 뭐 출판사하고 책가까지 얘기하면서 또 소개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도 계속 그 무언의 눈빛으로 이게 인터뷰할 때도 좀 책 좀 소개해달라 뭐 이런 또 메시지를 제가 좀 전해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그 신냉전 한일전, 한일전 또 책을 내셨고 작년인가요? 26일. 네, 26일 동안의 광고. 왜 26일이에요? 26일이 1945년 8월 15일이 이제 한국이 이제 이게 해방을 했는데 일본 천황이 항복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서 미군이 이제 한국을 이제 그때 조선이었죠. 점령하려고 상륙을 9월 8일에 인천에 상륙을 해서 9월 9일에 경성에 들어와서 오후 4시에 이제 그 중앙청이죠. 옛날에 지금 없어진 그 일장기가 내려가고 성조기가 올라가는 게 이제 9월 9일입니다. 그 26일 동안 해방 직후에 무슨 일이 있었나. 근데 그 26일 동안 그게 왜 우리가 분단과 이제 전쟁과 이제 70년 동안 넘는 이런 질곡과 같은 이런 시간을 보내야 되는지에 대한 처음 도입. 지금 차이나 같은 시간이지만 그 도입을 딱 26일 동안을 쓴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책을 쓴 것도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노이 파국을 보면서 제가 그 상당히 그때 좌절을 했습니다. 그걸 보고서 다시 이렇게 되는구나. 왜 기자로서 그거 좀 예상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잘 될 줄 알았죠. 별로 이렇게 감이 안 좋아요. 저는 잘 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이제 점심 만찬이 그때 있다가 취소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트럼프가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기자회견을 하고 그러는 걸 보면서 제가 심상치가 않다. 여기서 실패하면 또 어떻게 되는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좌절 속에서 책을 읽다가 이 모든 그 비극의 시작의 원점이 뭔가. 8월 15일. 그러니까 2월 28일, 2019년 2월 28일 그 하노이의 노딜을 보면서 26일 동안의 광복을 쓰겠다. 그렇게까지 생각한 건 아니고요. 역사적인 결단을 내리죠. 좌절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왜 그랬나를 제가 좀 공부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게 어떻게 우연히 그 책으로 이제 완성이 된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1940년 8월 15일부터 또 9월 8일, 9일에 이르는 이 과정에서 해방과 분단이 동시에 그 짧은 시간 동안 그 불씨가 이제 거기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때 어떤 그 불행의 씨앗을 아직까지 우리가 좀 걷어내지 못했고 그래서 2019년 2월 28일 하노이 때 그게 좀 거둬들이지 않을까 기대를 했다가 이 낙담한 나머지 그 26일 동안의 광복이라는 역작을. 정선생님 좌절 안 하셨어요 그때? 근데 저는 엄청 저도 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의 뭐 했었죠. 그리고 또 이제 신냉전 한일전 이 책도 저도 좀 읽어봤습니다. 좀 이제 제가 18,000원을 들여서 직접 사가지고 좀 읽어봤고 그것이 이제 아까 그 70분 동안 강연을 하시면서 이 한일 관계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역사 문제, 위안부 문제와 강제징용 문제를 비롯한 역사 문제에서 비롯된 측면이 분명히 강하고 그것이 여전히 중요한 문제가 남아있지만
그 뭐 북핵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 네. 또 중국의 부상을 바라보는 관점, 이 한일 간의 어떤 좀 화해하기 힘든, 네, 네. 좀 이렇게 공존하기 힘든 어떤 이 비전의 갈등이, 예, 갈등이 예, 있죠. 어떤 이 한일 관계도 좀 신냉전으로 몰아넣는 그런 또 네. 이제 구조적인 요인이다라고 네. 이렇게 좀 짚어주신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래서 강연 잘 들었고요. 네. 예, 뭐 그 제가 우리 길 부장님의 말씀에 100% 동의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네, 재미가 없으니까. 재미가 없어지니까 네, 네. 예, 조금 시비 걸듯이 네, 좀 앞으로 좀 얘기를 좀 나눠봤으면 하는데요. 그 첫 번째 이렇게 드는 생각 중에 하나는 네, 네. 일본이 이 동아시아 평화, 특히 뭐 이제 한반도 문제나 또 미중 전략 감정에서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를 어떻게 좀 포지셔닝 할 거냐.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길 부장의 말씀은 좀 이렇게 한반도 평화를 좀 원하지 않는. 네. 그래서 좀 뭐 비토권을 좀 갖고 있는 네, 이런 어떤 네, 부분이고 또 중국의 부상에 대해서 미국이 갖고 있는 우려, 두려움을 공유하면서 미일 동맹 강화를 통해서 중국을 견제하고 봉쇄하는 이런 네. 쪽으로 좀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네, 네. 예, 예. 근데 돌이켜 보면은 1971년도에 그 헨리 키신저가 그렇죠. 중국을 네, 극비에 네. 방문하고 그 이듬해 이제 닉슨 대통령이 간 직후에 네. 일본이 선수를 쳤죠. 그렇죠. 네, 그죠? 네, 네. 예, 이제 선수를 쳤던 기억도 있고 그리고 2002년도 9월 달에 네. 그죠? 예. 그때 미국의 행정부는 일방주의의 화신이었던 이제 부시 행정부, 특히 이제 네, 네. 북한을 악의 축으로 몰아넣었던 네, 네. 그런 미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이즈미가 방북을 네, 또 결심을 그렇죠. 했던 네. 이런 어떤 부분들이 네.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역사적인 사례를 볼 때, 우리가 이렇게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를 지나치게 어떤 좀 이렇게 남북한의 화해협력 또 이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좀 이렇게 마다하고 중국의 부상 관련해서도 미국과 한 손을 잡고 이제 이렇게 견제하고 봉쇄하는 쪽으로 일본을 이렇게 너무- 좀 낙인을 찍어버리면 네, 네. 뭔가 좀 정말 그런 거냐 첫 번째 네, 드는 네, 질문이 네. 정말 그런 거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본 뭐 아베 신조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뭐 스가 총리도 그랬고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뭐 조건 없이 만나고 싶다 이런 얘기를 네, 여러 차례 네, 했었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먼저 이렇게 이제 좀 한반도 문제 차원에서 볼 때 일본이 그런 경향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또 북일 관계를 정상화하려고 하는 그 꾸준한 노력들이 있었잖아요. 네, 예. 그렇죠. 그럼 이건 좀 어떻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굉장히 이제 좋으신 말씀인데요. 제가 보면은 제가 뭐 드린 말씀이 어떻게 보면은 약간 결과론적인 얘기일 수 있어요. 만약에 네. 하노이에서 그렇게 결렬이 됐고, 근데 하노이가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뭐 여러 가지로 뭐 설명을 할 수 있는데, 뭐 일본 변수가 뭐 그렇게 뭐 굉장히 저는 중요한 영향이었다고 보지만 이게 아주 제일 중요한 영화는 아니었거든요. 그건 뭐 나름의 뭐 미국의 어떤 논리, 어떤 볼트니로 생각되는 정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약간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떤 세력들이 있는 거죠. 거기다가 또 뭐 트럼프가 뭐 당에 무슨 뭐 그때 무슨 뭐 코원 청문회라든지 뭐 이런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만약에 거기서 하노이에서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만약에 일본이 어떻게 했을 거 저는 대세를 추정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네. 이렇게 됐구나. 그러면서 일본 외교라는 게 굉장히 뭐 이렇게 나름 자기네 뜻에 따라서 이렇게 뭐 하려고 하지만 그러니까 대세가 결정되면은 그걸 추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헨리 키신저가 이제 방북을 해가지고 일본이 일본 외교에서 쓴 거를 닉슨 쇼크라고 하는데 아니 딱 이제 어떻게 보면 대세가 정해진 거잖아요. 대세가 네. 정해지니까 이제 미국의 대세에 역행하는 게 아니라 그걸 먼저 가가지고 이제 먼저 뺏어 먹어가지고 이익을 보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첫 번째는 대세 추종이라고 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고이즈미가 그렇게 나름 이제 그때도 이제 볼튼이 있어서 그 방해적인 역할을 하고 가지 말라고 했는데 갔지만 다시 뭐 어떤 납치 문제라는 게 이제 재부각이 되면서 결국 일본의 움직이기는 쉽게 꺾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일본 외교는 어떻게 보면 대세를 추종하는 외교고 그런 의미에서 만약에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하노이에서 어떤 그게 잘 됐으면은 일본은 그것도 뭐 대세를 다시 추정했을 수 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결국 이 대세를 추정하는 일본과 이제 어떻게 이제 해야 되는 것이냐라는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결국 이렇게 됐지만 네. 뭐 정 소장님 얘기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고 그리고 그것도 보면 또 실천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또 일본에 너무 그렇게 뭐 낙인 찍어가지고 그런 게 이제 한국한테는 또 좋은 게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도 너희도 이제 할 수 있고 너희도 충분히 기여할 수 있고 또 북일 관계도 이제 중요하니까
좀 우리가 좀 도와줄게라고 그 실천적인 차원에서는 또 그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네. 제가 이제 보면은 근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별로 기대는 별로 하지 않는 게, 이게 북일 관계에서도 뭐 보면 뭐 결국 자기 어떤 고이즈미가 했던 것처럼 정말 이제 이 판을 바꿔서 북일 정상화까지 나가려는 그런 움직임이라기보다는 어떤 뭐 단기적인 자기 지지율 끌어올리기 정도에 밖에 이제 특히 이제 아베의 움직임은 그렇게밖에 저는 평가하지는 않아서 네. 굉장히 좀 약간 미묘한 얘기인데 좀 그렇게 저는 또 뭐 기대하지도 않는 설명 전혀 답변이 안 되고 있네요. 예. 저도 별로 기대 안 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이제 또 그 일본 전문가로서 냉정하게 저는 아무래도 좀 평화 활동하다 보니까 좀 희망적 사고, 그죠? 예, 좀 막연한 바람을 갖기 쉬운데 또 저널리스트로서 냉정하게 또 그 분석을 하시니까 예, 또 그 말씀을 또 우리가 또 유념해야 될 부분은 존재하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이 신냉전을 말씀을 하시면서 두 가지. 네. 하나는 이제 북한의 네. 핵 개발, 더 나아가 핵무장. 네. 그다음에 이제 중국의 강대국화 부상. 네. 그다음에 굉장히 공세적인 외교. 네. 뭐 이런 어떤 부분들을 신냉전 도래의 아주 두 가지 핵심적인 요인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네.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이게 그것도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현상적이고 좀 결과론적인 좀 분석이 아닌가 이런 느낌도 좀 강하게 들어요. 왜냐면 예를 들면 이제 그 신냉전이란 말은 사실 최근에 굉장히 많이 나오지만 예전부터 좀 많이 나왔었어요. 그죠? 예전부터 특히 이제 1990년대 말 2000년도 초에 2000년대 초에 미국이 그 미사일 방어 체제 MD를 구상을 하면서 그때 신냉전이라는 말이 상당히 좀 많이 나왔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럴까 이제 그러니까 우리나라 내부에도 그렇고 그죠? 미국 내부에도 그렇고 일본 내부에도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뭔가 그 냉전 비스무리한 체제에서 그것이 정치적이든 경제적이든 어떤 뭐 안보적이든 그런 이익을 추구해온 이런 그 세력들은 계속 존재해왔단 말이죠. 예, 존재해왔던. 그러니까 그런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 구조적인 그 요인이 간과된 상태에서 이제 북한의 핵 개발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현상, 중국의 부상이라고 하는, 뭐 이건 구조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신냉전의 도래의 원인을 갖다 얘기를 하게 되면 그러면, 첫 번째 들은 의문은 이게 신냉전을 진단하는 게 이게 정확한 분석인가. 이런 이제 의문이 좀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단이 잘못되면은 처방도 잘못될 이런 어떤 위험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굉장히 그게 좀 어려운 질문 같은데요. 이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보면 하나는 약간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결국 중국의 지금까지 부상이라는 게 미국이 이제 만들어 놓은 어떤 그 미국 달러 패권 하에서 이제 그 미국의 이제 시스템을 뒤엎으라기보다는 미국 체제의 가장 위대한 이제 그 이제 우등생이잖아요. 이제 미국이 이제 클래스를 만들었고서 그 이제 있던 애가 이제 뭐 저기 2등이 돼서 이제 이게 1등까지 된다고 해도 어쨌든 간에 그 달러 패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게 미중 간의 결정이라는 게 갈등에는 큰 의미가 없다라는 그 논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저는 뭐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경제적으로는 그럴 수가 있고 또 이제 미중이 워낙에 이제 경제적으로 이제 통합이 돼 있으니까 이게 디커플링이랑은 불가능하다는 그런 식의 분석도 하지만 저는 그때 약간 안보적이나 그러니까 경제적인 측면에서 그런데 군사 안보적이나 약간 이념적 가치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지금 상황은 뭐 전에 같은 그런 어떤 냉전이랑은 좀 다르지만 왜냐면 미소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었잖아요 경제적으로도 이제 근데 이거는 융합되어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 미국의 어떤 대중 정책이라는 게 그동안 이제 그 중국에서 관여를 해서 뭐 중국 우리가 성장하게 도와줘서 이 나라가 이제 굉장히 어느 때쯤은 뭐 정치 개혁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미국 체제에 모범생으로 진짜 이렇게 온순한 대국이 될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그게 아니고 굉장히 그 다른 어떤 뭐 여태까지 미국 체제의 어떤 그 내용들을 어떤 뭐 침해하는 그런 움직임들을 좀 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미국 정의 대중 정책이라는 게 굉장히 그 특히 이제 2010년대 중반부터 이제 그 뭐랄까요 그 재균형 정책이 시작이 됐지만 특히 이제 트럼프 정부 들어서면서부터 이 미국의 이제 대중 정책이 완전히 바뀌어서
이제 중국의 이제 부상을 이제 더 이상 도와주는 관여 정책이 아니고 이제 억제를 해서 누르겠다. 그리고 동맹들이랑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누르겠다라면서 쿼드가 나오고 또 이제 최근에 나온 오커스 같은 경우는 이제 오스트레일리아한테 어떤 핵 장기술을 뭐 해서 이제 남중국해에서 이제 자기 역할을 맡기는 거죠. 호주가 이제 핵을 가진 뭐 그런 식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중국의 성장을 그러면서 특히 쿼드에서 보면은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이제 우리가 비슷한 가치, 기본적인 가치를 공유하고 그런 국가들끼리만 기술 표준을 만들겠다라는 얘기도 이제 하고요. 그래서 이제 기술 경쟁에서 이기겠다라고 해서 미국이 그냥 중국의 발전을 상당히 견제하고 이제 억누르고 이제 그게 가능하지 않으면 속도를 늦추고 약간 이런 쪽으로 하는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뭐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했잖아요. 지금 뭐 오토크러시랑 데모크러시의 어떤 경쟁의 어떤 굉장히 그 분기점이다라는 또 굉장히 보면 뭐 묵시록적인 얘기 같은데 가치적인 측면에서도 중국을 그렇게 견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옛날 2000년대에 나왔던 그런 신냉전론이나 지금과는 거는 좀 본질적으로 좀 다른 것 같다. 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자꾸 우리한테 선택을 강요를 하니까 이제 동맹으로서 미국이 우리한테 선택을 강요를 하고 그 옆에 있는 일본도 자꾸 선택을 강요하고 또 중국도 강요하고 뭐 그러니까 상당히 우리한테는 위기인 거는 맞고 그리고 이게 과연 이 갈등이 그 정말 그 옛날 냉전으로 비교할 수 있을 거는 좀 더 봐야 되겠지만 저는 굉장히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보고 그래서 이거 신냉전이라고 저는 부르는 게 저는 별로 어색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신냉전이냐 아니냐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어 왔죠. 예. 근데, 뭐 저도 마찬가지로 신냉전 쪽으로 가고 있고 또 신냉전을 어떻게 또 규정하느냐 이거에 따라 좀 보는 관점이 달라질 수 있지만 그러니까 냉전 시대의 때보다 더 좀 뭐 신냉전이라는 표현이 어울리지 않을 정도의 상황도 있지만 거꾸로 냉전 때보다 더 불안한 요인들도 만들어져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좀 같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 이제 콜드워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이제 이 차가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 막 뭐 으르렁대고 막 경쟁하고 뭐 싸울 듯 하지만 그렇지만 이제 차가운 평화가 유지되는 이런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 거였다고 한다면 그 기반은 사실 이제 공포의 균형, 전략적 균형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많이 바뀌고 있어요. 바뀌고 있는 상황이어서 뭐 미소간엔 대만 문제 같은 게 없었던 거죠. 그런 어떤 이제 부분들이 있어서 상당히 좀 뭐 불안한 측면들이 있는 건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네. 오늘 관련해서, 아까도 이제 강연 때도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동아시아에서 분비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지고 있어요. 굉장히 좀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일본도 지금 8년인가 9년 연속 계속 좀 그 방위비를 늘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대로 가면은 한 내년쯤에는 그 GDP 대비 1%를 넘어서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일본이 뭐 그 글로벌 파이어라고 하는 그 미국의 군사력 평가 기관에 따르면 세계 5위의 군사 대국이다 이렇게 또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것과 어울리지 않는 게 평화헌법이에요. 지금 일본의 평화헌법이 존재하긴 하는 거예요? 지금 뭐 근데 평화헌법이라는 게 뭐 그 미국의 그 대일 정책을 보면은 이제 평화헌법이 만들어졌었던 시기는 이제 아직 그 냉전이 뭐 시작되려고 하고는 있었지만 그냥 이게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을 때 일본은 무슨 옛날 무슨 농업국 비슷하게 경제적으로 개발된 나라가 아니고 그런 시절에 이제 그 46년도에 이제 법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그 냉전이 시작되고 특히 이제 한국 전쟁이 일어나면서 이걸로는 안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자위대를 이제 만들고 근데 자위대가 사실 군대면서도 군대가 아닌 좀 굉장히 모순적인 상황이 되면서 지금까지 이르렀는데 사실상 특히 이제 일본의 방위 정책이라는 게 미국의 필요에 의해서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 이라크 전쟁하잖아. 우리 페르시아만 전쟁하자. 니네 와서 도와줘. 그러면 우리 이건 안 된, 우리 못 가요. 그랬더니 그거 말고 그냥 뒤에서 내가 후방 지원이나 좀 하고 어떤 무슨 그 전쟁 복구 그런 부대 보내. 그러다가 계속 그런 조금씩 이제 자위대 역할이 이제 확대되어 온 거죠.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아베 신조가 이제 2015년 4월에 미일 방위협력지침이라는 거를 개정을 하면서 전에는 할 수 없었던 엄청나게 자위대의 역할이 사실상 지금은 글로벌 동맹이 사실상 돼서 역할도 늘어나고 활동 범위도 막 늘어났어요. 무슨 자위대가 무슨 군대가 아니라면서 항공모함이 2대나 있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 F-35B를 그걸 42대를 산대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위대는 사실상 사실상 군대가 됐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뭐 저는 평화헌법이라는 건 지금 사실상 형해화가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형해화 됐지만 그래도 의미가 없는 건 아닌 게, 이를테면은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옛날 이를테면은 그 한국군이 베트남에서 싸웠던 것처럼 미국이랑 어깨를 나누고 막 총 쏘고 막 이런 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대만에서 뭐 어떤 일이 일어난다면 일본 사람들이 그리는 이미지는 거기다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가가나 그 이즈모를 태워놓고 실어놓고 그러면은 미국 해병대 그 F-35B가 막 싸우다가 이제 연료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이렇게 착륙을 하면은 자위대가 이제 가서 이제 그거를 탄약이나 이게 기름을 보충해주고 미국 배가 우리 아국의 미군 함선에 공격을 받으려고 그런다. 그럼 자위대가 그거를 방어를 해주고. 그리고 무슨 중국이 무슨 가져 미사일을 쐈어요. 미사일을 쐈으면은 이제 미국의 일본의 이지스함이 있는데 이렇게 가다 보면 괌을 타격해. 그러면은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친구가 공격을 받으면 건 집단적 자위권이니까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이지스함에서 그거를 미사일을 요격해주고 이런 한정된 어떤 역할에 이제 머문다고는 하지만 와가지고 막 자위대가 막 정말 같이 싸우고 이런 건 아니지만 사실상 그런 어떤 마지막에 어떤 안전장치는 있지만 사실상 좀 형해화가 됐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평화헌법 구조가 지금 사라질 것이냐 그런 것도 아니고 이렇게 가면서 약간 존재는 하지만 의미가 점점 없어지는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평화헌법은 남겠지만 그거를 더 이상 우리가 평화헌법으로 불러야 될지를 잘 모르겠는, 역시 일본스럽게 굉장히 애매하고 알 수 없는 모호하게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평화헌법이 인 듯 아닌 듯. 네, 인 듯 아닌 듯.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평화헌법을 바꾸기보다는 그걸 좀 이렇게 사문화하고 형해화하는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좀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소 다루라는 사람이 지금 이제 부총리잖아요. 근데 사실 그 나치도 보면은 바이마르 헌법이라는 게 굉장히 좋은 헌법인데 그 하위법에 의해서 그 헌법을 부정해 버리잖아요. 근데 아소 다루라는 사람이 재밌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 평화헌법이라는 거를 사실 바꾸는 걸 우리가 독일의 예를 배워서 할 수는 없을까라는 거를 통해서 법도 고치는 게 아니고 일본 정부가 했던 헌법 해석을 개정을 해가지고 사실상 헌법의 본질적인 내용에 손을 댔으니까 사실 그런 거죠. 괜히 굳이 일본 국민투표 해봐야 될지 안 될지도 해도 전에 있는 조항은 다 놔두고 지금 자위대가 그렇게 위헌이라고 그러니까 자위대를 존치할 수 있는 조항을 플러스를 한다는 건데 해봐야 그냥 그렇게 시끄럽기만 하거든요. 지금 다 할 수 있는데요. 그럼 전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일본 하면 과거에 경제 동물이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경제를 굉장히 중시해왔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잃어버린 30년이 되고 있고.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경제난이 더더욱더 좀 가중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렇게 중국과 척을 지면 그죠? 일본 경제도 이렇게 별로 득될 것 같지 않다는 느낌이 드는데 제가 관련해서 이제 좀 2019년 여름에 중국에 갔을 때 좀 흥미로운 얘기를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어떤 얘기를 들었었냐면 그때 이제 한국의 수출 규제, 일본이 그런 어떤 경제적인 보복 조치를 가하고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중국에 있는 일본 전문가들, 일본의 고위층과도 이제 소통이 가능한 이런 어떤 중국 전문가들의 얘기는 이거는 강제징용 문제 관련해서 한국에 대한 보복의 의미도 있지만 앞으로 장차 중일 관계가 개선될 때 중국에서 중국 시장에서 좀 한국보다 일본이 비교 우위에 서기 위한 그런 어떤 경제적 조처다. 관련해서 이제 당시 중일 간의 논의가 됐던 게 2020년 벚꽃이 필 무렵에 벚꽃이 필 때 시진핑 주석이 도쿄에 가서 아베 신조 총리를 만나서 중일 신선언을 채택할 예정이다. 그러니까 1979년도 그때 덩시어핑이 가서 중일 선언을 채택했는데 그거에 버금가는 내용을 담은 중일 신선언을 채택할 것이고 거기에는 이제 경제협력 강화뿐만 아니라 안보 문제에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그런 작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국내에서 거의
듣지 못한 얘기니까 이거 상당히 주목할 만한 얘기다. 국내에서는 중국을 견제하고 봉사하기 위해서 밀동맹이 똘똘 뭉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 이면에서는 일본이 이런 식으로 또 이속을 챙기려고 하는구나 이런 느낌이 좀 강하게 들었었어요. 네네. 근데 아시다시피 이것이 이제 코로나19 저는 어떻게 보면 중일 관계의 게임 체인저는 코로나19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것 때문에 간에 만에 하다가 아직까지 못 가고 있고 그죠? 도쿄올림픽도 1년 연기돼 갖고 이게 뭐 하는 둥 마는 둥 이제 무관중 게임으로 이렇게 치러지게 되면서 결국 이제 일본이 좀 미국 쪽에 많이 좀 배팅을 걸고 있는 이런 어떤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경제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우려 그러니까 이거 중국이 미국을 추월해서 세계 최대의 경제 대국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그 여부가 아니라 이제 시간의 문제잖아요. 이제 시간의 문제이고 주변 바로 이 국가인 중국과 이런 어떤 관계가 계속 악화될 경우에 일본의 경제적인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목소리는 별로 없나요? 그러니까 일본의 대중 정책이 굉장히 네. 뭐 복잡하고 어렵고 사실 대국 외교라는 게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이제 네.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도 다르게 보면 전혀 다른 모습이 보이고 그래서 네. 대국 외교 그런데 저는 그 아베 신조라는 사람이 굉장히 방금 말씀하셨던 대중 정책이 아베 신조가 이제 했던 정책인데 아베 신조라는 사람이 한국에선 굉장히 뭐 바보 약간 이렇게 이렇게 보이지만 그 사람이 굉장히 전략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국이랑도 결국 어떻게 보면은 12.18합의라는 것도 본인의 어떤 그 위안부 문제를 특히 고노나마를 개정해야 된다고 훼손해야 된다고 그렇게 어릴 때부터 쌓았던 사람이 결국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정부 예산으로 10억 엔을 주잖아요. 이건 아베 나름은 굉장히 전략적인 결단을 해서 이렇게 해서 역사 문제를 끝내고 이제 그를 가자는 건데 중일 관계에서도 처음에는 이렇게 좀 갈등을 하다가 특히 센카쿠 또 열풍이 있었으니까 2014년에 굉장히 두 나라의 영토 갈등을 푸는 4개항 합의라는 거 굉장히 복잡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중일 관계를 개선을 하고 그 연장선상에서 그런 중일 신선언을 한다든지 또 아베 총리가 이제 시진핑 주석을 방문해서 굉장히 전략적으로 이제 말씀하셨던 내용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우리가 보는 거랑은 좀 약간 다른 그림인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중국과 어떻게 사귀어야 되는 거는 일본에서도 굉장히 많은 고민이 있고 한국과는 고민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일본에서는 중국과의 어떤 경제적인 문제도 중요하지만 특히 또 미국과의 어떤 가치 문제가 결국은 이 사람들이 더 중요하게 보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일본에 가서 이제 전문가들이랑 물어보면 맨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끝에는 한국은 어느 편입니까? 이걸 물어봐요. 우리 미해동맹 편이냐? 그래서 어디 편이냐? 여기에다가 한 전문가가 얘기했던 게 우리가 중국이랑 잘 지내고 싶다 우리도 왜 우리가 중국이랑 싸우고 싶겠냐? 그렇지 않은데 중국이 제시하는 가치가 뭐냐. 어쨌든 간에 한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미해동맹 체제에서 지금 70년 동안 니네들과 잘 살았고, 우리도 지금의 전후번영을 누렸는데, 미국의 가치는 미국을 욕하는 것도 많고, 미국 문제 많은데 알겠다.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다는 거예요. 70년 동안 해서 예측 가능한데, 중국이 제시하는 가치는 뭔지를 모르겠다. 이게 동중국해나 특히 남중국해 이런 거 하는 거 보고, 위험하다. 그래서 중국이 싫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어쨌든 간에 미국과 한국과 일본이 힘을 합쳐가지고 우리가 단단하게 우리 가치적인 일을 버텨야 된다. 버티고 그래서 중국의 변화를 그러니까 좋은 방향으로 유도를 해야 한다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충 그런 게 아마 일본의 생각인 것 같아요. 일본도 왜 중국이랑 저렇게 큰 나라랑 무작정 갑자기 그 사람들이 무슨 반자의 돌격하고 그런 개념은 아니고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간에 중요한 문제, 특히 이제 신장 위구르나 특히 홍콩이나 이런 외교, 그러니까 가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에서는 언급을 피해버리잖아요. 근데 일본은 할 얘기를 또박또박 합니다. 또박또박 하고 그러면서도 또 이제 자기네들 외교적으로 이 실리가 있어가지고 풀 때는 또 풀고 그러면서도 또 가가나 아까 말한 이즈모 같은 거 해가지고 이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군사적 능력을 또 기르고 그러면서 갖추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이제 볼 수가 있죠. 말씀하셨듯이 저쪽 일본도도 아니지만 한국보다는 좀 더 명확하게 이제 중국과 선을 긋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중국이 이제 한국은 이제 그렇게 어떤 사드 이후로 이제 쳤잖아요. 네. 근데
일본은 또 그거랑 또 경제 규모도 다르고 굉장히 또 대국이니까 함부로 중국이 또 일본한테 그런 조처를 하는 거는 중국도 조금 약간 꺼려지는 거죠. 그런 측면도 있어서 제가 뭐 굉장히 흥미롭게 보고 있는 게 아마 그 INF 조약이 이제 없어져서 이제 2024년, 25년 정도면 그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이 이제 일본에 이제 배치가 될 가능성이 좀 있는데 만약 그렇게 되면은 이제 중일 관계가 어떻게 될까? 예전 처음에 이제 일본이 이걸 받아들일까? 이제 배치하게 되면 중일 관계가 어떻게 될까? 이런 부분이 이제 정말 일본의 어떤 태도를 말씀하셨듯이 이제 뭐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한 3, 4년 뒤면. 네. 그러니까 여기서 INF는 네네. 그 인터미디어트 뉴클리어 네네네네. 포스. 예, 그러니까 중거리 핵전력 폐기 조약인데 아무튼 그건 뭐 일본뿐만 아니라 이제 한국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예, 그럼 다음에 이제 기회가 되면 또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좀 설명의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고요.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문제들이 한일 간에도 여러 가지 많은 갈등과 차이가 있지만 어찌되었든 이제 이 동아시아에서 그래도 선진적인 민주국가로 분류가 되고 또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좀 세계 상위권에 또 포진해 있고 또 미국과 동맹국이고 그래서 이제 공통점들이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한국과 일본이 양국뿐만 아니라 이 동아시아 미래를 어떻게 설계하느냐, 어떤 비전을 갖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쪽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이렇게 주류 쪽이자 좀 힘이 있게 가는 쪽은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북한의 핵무장도 있고 중국의 공세적인 부상도 있으니까 이들을 상대로 해서 한미일 안보협력, 더 나아가서 뭐 호주니 뭐 인도니 뭐 이런 어떤 또 요즘 뭐 또 영국까지 막 끼어들고 막 이러잖아요. 뭐 이러면서 이제 이런 나라들과 함께 이른바 뜻을 같이 하는 민주주의 국가들과 동맹을 좀 강화해가지고 북한 더 나아가서 중국을 견제하고 봉쇄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 그걸 위해서 뭐 역사 문제에 대한 좀 화해를 이루어야 된다. 사실 그게 주류잖아요. 주류죠.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그런 흐름들이 쭉 존재해 왔는데, 이게 우리가 추구해야 될 한일,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의 비전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돌이켜 생각해보면 제가 얼마 전에 좀 칼럼을 하나 썼는데 2000년에 그때가 이제 우리 국치 100년이어가지고 2010년이죠. 2010년에 제가 3일절 기사를 뭘 썼냐면은 그 한국이랑 중국이랑 일본이랑 3개국의 중학교 역사 교과서를 가지고 중요한 이제 사건 같은 거 있잖아요. 뭐 6.25도 있고 뭐 식민지배도 있고 이런 거 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그 기술을 했는지를 봤어요. 중국은 또 중국, 한국은 한국, 그리고 일본은 일본 다 너무 편향적인 기술이고 다 자국 중심적인 기술이더라. 그래가지고 조금 우리가 서로 평화로운 동아시아를 만들기 위해서 그 공통적인 역사 인식을 기를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서 교과서도 같이 한번 뭐 정식 교과서까지는 안 들어 부교재라도 만들어보고 그런 굉장히 지금 보면은 사실 과거에 그런 적이 있었죠. 좋은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돌이켜 보면 그게 이제 하토야마 정권, 일본 민주당 정권의 그 영향도 있어서 하토야마 상이 얘기했던 거는 그 평화로운 그 동아시아 공동체를 얘기를 했는데. 지금 보면은 이제 그런 흐름이 굉장히 뭐 없고 무슨 교과서는커녕 뭐 굉장히 대립이 심해지고 서로 뭐 한일 간에 그렇고 한중 간에 그렇고 또 한국의 또 중국에 대한 혐중 인식도 굉장히 심하고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과연 좋은 것이냐라는 생각이 굉장히 드는데 저는 이렇게 그런 거를 보면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 한중의 삼국의 어떤 민중들이 다시 협력해서 시민사회가 협력을 해서 뭐 좋은 나라를 만들어 보자라고 이제 생각은 하지만, 그게 그런, 당장 그런 것들을 그냥 구호로 그냥 얘기를 무책임하게 하고, 무책임한 건 아니지만 하면은 그냥 좋은데, 실질적으로 그런 게 가능할 거냐라는 게 이제 지난 10년 동안에 너무 이게 우울해진 것 같아서 이게 바람직하진 않은데 도대체 그럼 반전시킬 뭐가 있을까라는 게 잘 안 보이고 뭐 그런 게 바로 이런 구조적인 변화를 드러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뭐 일본이랑 시민사회가 한국이랑도 뭐 연대를 해서 뭐 노력을 하긴 하지만 그런 거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그리고 결국 그런 시민들의 어떤 교류가 이제 결국 이 한일 관계든지 한중 관계든지 안전판이 될 텐데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가 반전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그냥 약간 회의론자에서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예, 전혀 답이 안 되고 그냥 우울하게만 얘기해서 좀 죄송한데, 예, 그게 뭐 굉장히 어렵네요. 그래서 뭐, 예, 그만큼 고민이 깊다는 말씀이세요. 네. 예, 그 이제 계속 고민을 하고 또 이제 단순히 저널리스트가 아니라 또 이제 연구자이고 또 뭐 한일 이 시민사회 쪽도 굉장히 많은 또 신분도 갖고 있고 그런 오랜 과정을 지켜본 거에 대한 어떤 좀 고민의 표현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싶고 그렇다고 또 포기할 리도 네, 없고 포기하지는 그죠? 포기할 리도 않죠. 없고 네, 네.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중일 관계 또 북한까지 포함해서 보면은 보통 그 뭐 적에 적은 친구다 그러는데 한중일 다 좀 서로가 사이가 다 안 좋아요. 다 안 서로 좋아요. 좀 네. 적에 적은 네. 적인 적인. 예, 이런 상황도 좀 뭐 벌어지는 것 같은데 근데 돌이켜보면 또 그런 그 뭐 갈등이 격화되고 심화되는 과정에서 또 뭐 대화 협력 또 화해의 필요성도 또 다시 이제 또 부상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또 오랜 역사에서 반복되어 있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네. 더. 근데 이게 그 특히 역사인식이나 이런 게 있을 때 굉장히 이제 우리가 내가 맞고 이제 내가 가진 역사인식이 그냥 정당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거 나랑 다른 역사인식을 누가 얘기하면 특히 일본이나 이러면 굉장히 우리가 거기서 분노를 하고 굉장히 그 짜증이 나잖아요. 근데 그게 참 뭐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거나 내 입장은 이런데 상대 입장은 이렇다는 거를 좀 우리가 뭐 동의는 하지 않아더라도 약간 그거를 참고 조금 인내하고 상대 얘기를 좀 들어주는 거. 그러니까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근데 우리도 너무 이제 상대 입장을 안 하고 막 우리만 옳다고 생각하고 일본 우익 아저씨들도 그 아저씨들도 정말 그냥 미쳐버리겠거든요. 막 그래서 어쨌든 간에 좀 우리가 서로 이제 거울 보면서 삿대질하는 듯한 뭐 이런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는 나랑 안 맞는 거죠. 어떤 그런 생각도 우리가 좀 일단 좀 참고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그런 어떤 체력, 예. 네. 이게 중요하지 않나. 네. 막 그래가지고 네, 뭐 그런 얘기 한번 했다가 이제 토착 외구로 또 몰리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제 그 갈등을 풀고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많이 또 강조하는 지혜가 역지사지 아닙니까? 네네. 근데 지금은 역지사지는 고사하고 좀 지피지기도 잘 안 되는 것 네, 같아요. 예, 네. 지피지기도 잘 안 되는 이런 좀 상황인데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 그 김윤영 부장께서 70분 동안에 네. 이 강연을 통해서 한일 관계 또 56년사를 짚어주셨고 또 양국 사이의 핵심적인 갈등 요인이 무엇인지 이걸 좀 균형적인 시각에서 잘 다뤄주신 것 같아요. 또 이번 또 대담을 통해서 그걸 또 말씀을 좀 보충을 해주셔서 그래서 좀 차분하게 한번 우리 김윤영 부장의 강연도 한번 쭉 보시고 네. 또 이렇게 저랑 나눈 대화도 한번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면 좀 어떤 생각을 좀 갖고 계실 수 있을지 이런 것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기회였으면 네, 감사합니다. 좋겠다 이런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 김영 기자 강연 또 인터뷰 말씀 감사하고요. 네. 앞으로도 한겨레를 통해서 또 좋은 글 우리 또 독자 여러분들께 많이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자 그러면 리영이 재단에서 마련한 리영이 스쿨 김윤영 편 이것으로 좀 마무리하고요. 저희 리영이 스쿨 또 다음 또 알찬 프로그램을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